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는 자, 노벨 물리학상 해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1921년에서 1930년까지 노벨 물리학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921년도 노벨 물리학상은 우와, 그 유명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그런데 일반인들은 아인슈타인이 하도 유명하니까 노벨상을 막 되게 여러 차례 탔는 줄 알아요. 그리고 한 번 탔어요. 한 번 탔고, 아인슈타인이 뭘로 노벨상을 탔을까요? 그럼 일반인들은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탄 걸로 본 적이 많을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계속 아인슈타인 살아있는 동안 계속 엄청나게 여러 차례 검증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 사후에 가서 인정받았다고 봐야 되겠고, 그러면은 뭐냐. 1921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아인슈타인이 받은 업적은 광전 효과 때문이에요. 광전 효과.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빛이 파동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매질로는 에테르가 있다. 그렇게. 근데 이제 에테르가 없는 걸로 이제 나중에 밝혀졌고, 그리고 빛이 파동이라고 하면은 광전 효과를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빛이 입자라고 생각해서 하니까 아주 설명이 잘 됐죠. 그래서 앞서 그 상을 받은 막스 플랑크가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HF의 정수배다. 그러니까 HF가 바로 전자기파를 이루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설명을 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금속판이 있는데 여기다가 빛을 비춰요. 그러면은 금속판에서 전자가 방출이 되는데 아무 때나 방출되는 건 아니고 빛의 진동수가 어떤 값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름이 많은데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차단 진동수,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이제 자료에서는 얘기했죠. 그래서 그 진동수 이상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진동수가 더 높은 그런 빛을 쪼여줘야 전자가 방출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금속판에 이 전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 쉽게 말해서 금속판이 전자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걸 떼어내야 돼. 떼어내는데 필요한 일함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일함수만큼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빛의 진동수가 최소 어떤 값 이상은 되어야, 그래야 금속판으로부터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광전자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밝은 빛이나 어두운 빛이나 아무리 밝은 빛이어도 진동수가 낮으면은 광전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반대로 아무리 어두운 빛이어도 진동수가 어떤 값 이상이면은 즉시 광전 효과가 일어나요. 빛을 비치면 전자가 방출됩니다. 그래서
예, 이 업적으로 1921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아인슈타인이 탄 거예요. 그 다음에 1922년도 노벨 물리학상 아주 거물들이 계속 나오죠. 닐스 보어, 그러고 보니 아까 나라 얘기를 안 했네. 뭐 아인슈타인은 잘 알다시피 이제 독일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스위스로 얼마 갔다가 뭐 최종적으로는 미국으로 갔지만 아무튼 닐스 보어는 덴마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 그러니까 그 마치 태양주의를 행성들이 공전하는 것처럼 원자핵주의를 전자들이 공전한다. 그게 이제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인데 문제점이 있었죠. 그렇게 공전하다 보면은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에너지를 잃어가지고 반지름이 점점 짧아져. 그래서 원자핵하고 전자하고 땅 부딪혀버리죠. 그래서 원자의 안정성에 모순이 된다. 두 번째는 그때 나오는 전자기파들은 연속 스펙트럼인데 실제로는 선 스펙트럼이 관찰된다.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보호가 이제 이론을 전개를 하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양자 조건이라고 그러고 보면은 뭐 전자의 물질파가 원궤도상에서 정상파를 이룬다. 또 이제 물질파는 또 나중에 이거 가지고 또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전자의 가운동량이 양자화돼 있다. 양자화돼 있다는 말은 불연속적이다. 띄엄띄엄 떨어진 값을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보호의 원자 모형의 두 번째 조건은 일명 진동수 조건. 그래서 뭐냐면은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 이거야. 양자화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될 때는 광자를 방출하고 반대로 낮은 에너지에서 광자를 흡수하면 높은 에너지 상태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죠. 이것도 나중에 또 노벨상 받는 거리가 돼요. 아무튼 닐스 보어는 이런 조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러더포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이제 해결한 그 새로운 원자 모양을 만든 거죠. 근데 뭐 빠박쌤 같은 이제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좀 보어는 좀 물론 대단한 사람 업적이긴 한데 약간 하여튼 그 결과가 약간 얻어 걸렸어.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 너무 깎아내리는 말을 했나? 헉헉. 자, 그래서 1922년 노벨 물리학상 얘기는 이런 정도로 너무 자세히 하면은 그 물리학의 문외한인 분들은 좀 어려워하니까 이만 하고요. 자, 다음은 1923년도 노벨 물리학상은 로버트 앤드루스 밀리컨 이라는 사람이 탔어요. 이게 뭐 밀리컨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 일렉트론을 발견을 했잖아요. 근데 톰슨은 그 전자의 그 질량과 전하량의 비율, 그러니까 질량분의 전하량, 전자의 전하량. 그래서 이거를 비전하라고 하거든요. 안일비 아니고 비율이란 뜻입니다. 톰슨은 여기까지 측정하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밀리컨이 전화량을 측정하는 데 성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비전은 알려져 있으니까 전자의 질량까지도 알아낸 거죠. 그래서 그 업적으로 1923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탑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세히 얘기하자면 톰슨이 비전화, 그러니까 전자의 질량과 전화량의 비율, 그걸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음극성, 이게 이제 전기장을 가해주면은 음극선이 똑바로 못 가고 이렇게 휘죠. 어? 플러스 양극적으로 휘어요. 그거는 전자가 음전화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비전화 측정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톰슨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밀리컨이 뭘 했냐면은 기름방울 실험, 뭐 다른 말로는 유적 실험이라고도 하죠. 뭐 고대 무슨 유적 아니야. 그러니까 기름 유자에 방울 적자를 써가지고 유적 실험. 어? 그래서 뭐냐면은 뭐 쉽게 말해서 기름방울이 이제 대전이 되면은, 그러니까 전기를 띠게 되면은 그 기름방울 자체에 그 무게가 있잖아요. 중력, 그게 아래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만일 기름방울이 이제 대전되면은,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기력과 중력이 같으면은 정지 있거나, 뭐 더 정확하게는 이제 등속 운동, 그러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름방울에 있는 전하량을 측정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기름방울의 전하량을 측정을 해봤더니 어떤 값에 정수배로 나오더라 이거예요. 뭐 1배, 2배, 3배, 4배 등등등등.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자가, 그러니까 전자는 음전하죠. 그러니까 음전하가 양전하마다 한 개 더 많다, 두 개 더 많다, 세 개 더 많다, 네 개 더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름방울의 전하량이 양자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즉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값을 갖고 있다. 그걸로부터 그럼 어떤 값에 정수비를 주어진다. 그 최소 전하량. 그게 바로 전자의 전하량이다.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톰슨이 비전화를 계산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질량까지, 예, 개꿀, 예, 이렇게 이게 바로 밀리컨의 업적입니다. 이걸로 1923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예, 다 지금은 과학 교과서에 다 실린 그런 내용들이 되겠어요. 대단하죠? 자, 다음 1924년도 노벨 물리학상은 만네 시그반, 예, 좀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니고요. 스웨덴 사람이고요. 액션에 관한 업적으로 수상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여튼 엑스선으로 노벨상 초기에 수상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해서 1924년 노벨 물리학상은 그냥 후딱 끝내고 1925년 노벨 물리학상은 제임스 프랭크하고 구스타프 헤르츠, 이 두 사람이 탔는데요. 둘 다 독일 사람이에요. 둘 다 독일 사람이고, 뭐 헤르츠, 뭐 주파수의 단위로 자꾸 주파수 그런데 그런 말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했었죠. 예. 진동수의 단위인 헤르츠가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겁니다. 예. 헤어스타일이 빠박쌤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프랭크 헤르츠 실험이라고 하는데, 그
수에다가 전압을 걸고 수은 기체에다가 전압을 걸고 전류를 측정해 보면은 그래프가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전류가 증가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이런 걸 반복을 해요. 그래서 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이 약 5V 간격. 그래서 수은에 이 간격에 해당되는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그 에너지 준위가 있다.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에너지 준위 그 상태가 있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보호의 원자 모형의 조건이 두 개 있다고 그랬었죠. 양자 조건하고 진동수 조건. 바로 이 진동수 조건을 프랭크 헤르츠 실험으로 입증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랭크하고 헤르츠 두 사람이 1925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탄 겁니다. 보호 덕분이라고 해야 되냐? 아무튼 같이 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925년 노벨 물리학상 얘기는 이만하고요. 자, 다음 1926년 노벨 물리학상은 장 베프티스트 페랭 이름으로 봤을 때 프랑스 사람 같았죠. 프랑스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분자가 실제한다면 액체에 혼합된 입자가 모두 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액체 전체에 분포해야 된다. 별로 설명이 와닿지가 않네요. 그리고 브라운 운동, 브라운 운동이 뭐냐면은 뭐 혹시 뭐 상식을 많이 아는 분들은 브라운 운동 이미 알지 모르겠는데 그 꽃가루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봤더니 꽃가루가 가만히 있지 않고 얘가 이렇게 포딱포딱포딱포딱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싸돌아 다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자, 꽃가루로부터 시작해서 식물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기운 때문에 이렇게 운동한다. 어처구니 없죠. 이제 나중에 사람이 이제 꽃가루가 아니고 이제 뭐 석탄가루를 올려놔 봤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이렇게 팔딱팔딱 뛰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 석탄은 지금은 죽어서 화석이 되었지만 아직도 생명의 기운이 남아가지고 그렇다. 계속 생명의 기운 드립을 치는데 꽃가루가 막 이렇게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이유는 그 주변에 있는 물 분자하고 충돌해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주변에 물 분자가 적다면 얘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겠죠. 주변에 분자가 많다면 활발할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브라운 운동의 어떤 그 성질인데 이것도 아인슈타인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브라운 운동으로 노벨상을 탄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페랭 이 사람이 브라운 운동에 좀 약간 덕을 봤다고 할 수가 있겠죠. 1926년도 노벨 물리학상이었고요. 자, 다음 1927년도 노벨 물리학상은 아서 홀리 컴프턴하고 찰스 톰슨 윌슨, 컴프턴하고 윌슨 두 사람이 탔는데요.
컴퓨터는 미국 사람이고요. 윌슨은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는 컴퓨터 효과라고 해가지고 교과서에 뭐, 뭐, 과거 그 교육 과정에는 네, 컴퓨터 효과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아인슈타인과 마찬가지로 빛이 광자라는 입자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해보니까 설명이 잘 됐죠. 그 다음에 윌슨은 그 영어로는 클라우드 체인버, 그러면 이제 이걸 뭐 구름 상자라고 이렇게 뭐 일반인들은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예, 물리학에서는 안개 상자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어떤 입자가 소립자가 움직이는 거를, 방사선이 지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옆에 뭐 동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보면은 막 이렇게 굵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가지고 더 안 보이네. 하여튼 굵게 나오는 거, 요런 거는 알파선 때문이고, 굵은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이좀 잔물결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가늘고 긴 게 보이거든요. 요런 거는 베타선. 그래서 이런 그 안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소립자 연구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죠, 윌슨. 근데 정작 윌슨은 원래 이목적으로 이건 만든 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이걸 좀 불만이 있었대요. 예. 컴퓨터 효과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할게요. 그 컴퓨터 효과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정지해 있는 그 전자에다가 X선을 쪼여요. 그러면은 전자가 어딘가로 튕겨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X선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산란이 되는데, 이때 산란되는 X선의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 얘기는 이제 에너지를 잃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빛이 파동이다라고 설명하면은 그 실험 결과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빛이 입자다, 광자라는 입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이론을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그 두 산란된 X선과 입사된 X선의 파장 차이는 mc분의 h 1 코사인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m은 이제 전자의 질량. 그래서 세타는 요 산란된 각도. 그래서 그래서 이 공식을 컴퓨터는 유도를 했고, 이걸로 실험 결과 설명하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설명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업적으로 컴퓨터는 노벨 물리학상을 탔던 겁니다. 1927년도 노벨 물리학상 얘기는 이만하고요. 1928년도 노벨 물리학상은 오원 윌런스 리차드슨, 영국 사람이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 필라멘트에다가 이제 열을 가하면은 거기서 전자가 방출이 돼요. 그러니까 금속판에서 빛을 비춰가지고 나오는 전자는 이제 광전자라고 부르고, 필라멘트가 이제 가열돼가지고 나오는 전자는 열전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같은 전자예요. 그냥 그 방출되는 상황이 다른 거지. 리차드슨은 이 열전자에 대해서 이제 자기 이름이 붙은 리차드슨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그 열전자에 의한 전류 밀도가 온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 뭐 일반인들이 따라가기는 좀 어렵죠. 여기서 이제 W는 일함수고 KB는 볼트만 상수라고 하는 거고, 아무튼 이런 값에 비례한다. A는 비례상수라 치고, 이걸 리차드슨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업적으로 1928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탔습니다. 리차드슨, 뭐 일반인들은 정말 생소할 수 있겠지만은 물리학에서는 뭐 아는 사람은 좀 아는 그런 학자예요.
자, 그래서 1928년 노벨 물리학상 얘기는 이만하고요. 자, 다음은 1929년 노벨 물리학상은 루이 드 브로이. 그래서 이제 드브로이 그렇게 부릅니다. 드브로이. 그래서 이 사람은 프랑스 공장님이세요. 귀족이에요, 귀족. 이게 뭐냐면은 앞서 뭐 몇 차례 말했지만 빛이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뭐 전자 같은 거는 입자인 줄 알았는데 걔도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지 않냐? 이거를 이제 드브로이의 물질파 가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 학자가 말을 했다면, 예를 들면 빠박쌤이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빠박이 말이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했을 텐데, 이분은 프랑스 공장님이세요.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귀족님이 이런 말씀 하면은 예 그냥 뭐 함부로 무시는 못하겠죠. 아무튼 그런 드브로이의 물질파 가설로 상을 탄 건데, 이게 이제 그 보호의 원자 모형에 이제 조건이 두 개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 양자 조건, 두 번째 진동수 조건. 그래서 진동수 조건은 앞서 그 프랭크 헤르츠 실험으로 그 노벨상을 탔고, 앞에 첫 번째 양자 조건 물질파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드브로이의 물질파예요. 그래서 이걸로 또 노벨상을 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보호의 원자 모형이 대단한 거죠. 뭐. 자, 이렇게 해서 1929년 노벨 물리학상 얘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930년 노벨 물리학상은 찬드라세카라 벤카타 라만. 써는 이제 영국작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 사람은 인도 사람인데, 당시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그래서 써라는 영국 기사작이 호칭이 붙은 거죠. 그래서 라만은 아시아계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예요. 그러니까 이 노벨상이라는 게 다 그 서구 뭐 어떤 전유물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업적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녹색 용액이 있다고 쳐요. 녹색 용액에다가 빛을 비추면은 녹색으로 반사되겠죠. 왜냐면은 그 광자가 탄성 산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다른 말로는 레일리 산란이라고 그래요. 레일리는 전에 그 노벨상을 탔던 영국 귀족이죠. 그런데 광자가 탄성 산란을 하지 않고 비탄성 산란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녹색인 액체가 있는데, 녹색인 액체가 있는데 빛을 비추면 녹색이 아닌 뭐 노란색이라든지 심지어는 빨간색이라든지 그런 다른 색깔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라만 산란이라고 해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업적으로 노벨상을 탄 거예요. 그래서 선구자적인 그 업적을 한 거죠. 그 후에 이제 지금은 이제 라만 분광학이라고 해서 되게 한기층이 차지하는 그런 분야가 되었어요. 아시아계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라는 의미에서 대단하다고 그런 의미에서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벨 물리학상 해설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다 준비한 내용 다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